안녕하세요.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권기나입니다. 우리 보육교직원 여러분들은 매일 현장에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헌신적으로 보육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보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직원의 심리적인 전문적인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오셨나요? 많은 경우 아마도 악성 민원이 더 커지면 어떡하지? 원화 모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공식적인 대응을 피하고 조용히 넘어가려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반복, 학대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보육교직원의 안전을 지키는데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국가 차원에서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불가피해졌고 그 결과 2024년 8월 7일부터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보육활동 침해 대응은 개별 교사나 어린이집이 홀로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 위에서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교육은 총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보육활동 침해 현황에서는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보육활동 침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셋째, 보육활동 보호에 대한 이해에서는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개정된 법령과 정부의 기본 계획을 짚어보겠습니다. 넷째, 보육활동 침해 유형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14가지 침해 유형을 현장 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보육활동 침해 대응 절차에서는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가이드라인의 구성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관련 법령과 정책적 지원 내용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어린이집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보육활동과 침해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행위를 14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셋째,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로 실제 경험 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함께 제시하여 침해의 심각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침해 상황 대응에 익숙치 않은 교직원들을 위해서 대응 로드맵과 함께 구체적인 상호작용 예시를 제공했습니다. 다섯째,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원장, 보육교사, 보호자 각자가 실천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에서는 2025년 2월 현직 보육교직원 1,498명을 대상으로 보육활동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육활동 침해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보육교직원의 47.5%가 보호자로부터 직접적인 보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대략 교직원 2명 중에 1명은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료 교사나 주변의 사례를 들었거나 목격한 간접 침해 경험은 무려 67.8%에 달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침해 경험 횟수를 물었습니다. 직접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신 분들의 41.4%가 2회 내지 3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접 침해 경험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회 내지 3회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11회 이상 경험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 침해 행위가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유형의 보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는지를 물었는데요. 가장 높게 나타난 1순위는 보호자들이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개입하는 보육활동 부담간섭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순위는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행위로 나타났고요. 3순위는 직무 범위를 넘어선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부당 업무 강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 그리고 반복적인 개입과 간섭에 의한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육활동 침해 경험이 우리 교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먼저 침해를 직접 겪은 교직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졌어요. 아예 보육교직원직을 그만두고 싶어졌어요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정신건강이 나빠졌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간접 경험의 영향도 심각한데요. 침해 사례를 목격하거나 듣는 것만으로도 마치 나에게 일어난 일처럼 느껴져 마음이 힘들었다고 응답을 했고, 언젠가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불안감에 크게 위축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보육활동 침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사기와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정신건강은 악화되고 퇴사까지 고민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결국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리 아이들의 발달까지 위협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침해 경험이 직무 태도에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침해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로서 행복하다는 항목에서 경험이 없는 교사들보다 13.3점이 더 낮습니다. 직무 만족도, 근무 만족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회가 있다면 다른 직종으로 바꾸고 싶다는 이직 의사는 11.7점이나 더 높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활동 침해 경험이 교사의 근로의욕을 크게 꺾고 현장의 인력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보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교직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원장과 상의하고 대응했다가 가장 많았고요. 동료 교사들과 상의했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극적인 대응을 선택한 비율입니다. 무조건 보호자 요구에 맞추려고 노력했다거나 아예 특별한 대응 없이 참았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외부 기관의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모두 합쳐서 겨우 1%대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때문에 우리 교직원들이 침해에 대해 체계적이고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이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실제 어느 정도나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사안으로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경우는 29.2%에 불과했습니다. 즉 10개 중에 7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활동 침해 대응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경우에도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 사례를 논의하는 경우는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결과가 있었는데요. 앞서 운영위원회가 권리보호 사안으로 개최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분들 중에 48.1%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보육활동 침해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적절히 운영된다면 운영위원회가 보육활동 침해 대응에 중요한 보호장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들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들에게 관련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집 내 보육활동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대해 역할을 재정립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기관 차원의 공식적인 보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네, 세 번째 파트에서는요.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와 정부 시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먼저 제18조의 3을 보시면요. 정부와 지자체가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치매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의 4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육활동 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보호자의 의무인데요. 제18조의 6에서 보호자는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보육교직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원활한 보육활동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은 이미 우리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법적 근거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가이드라인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렇게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계획인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의 목적은 보육교직원이 안정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크게 4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육활동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치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 내 치매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자체 분쟁 조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보육활동 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치매 행위에 대한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직원과 보호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루는 가이드라인은 바로 이러한 보육활동 치매 행위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지를 안내하는 실질적인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 유형을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그리고 실제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치매 발생 시 정확한 대응과 증거 수집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니 잘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육활동 침해 유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핵심 개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보육활동이란 뭘까요? 원장의 관리 감독하에 어린이집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활동, 놀이, 행사, 영유아의 생활 지도와 같이 보육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보육활동 침해란 무엇일까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린이집 운영시간 이외라도 보육교직원에게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의 침해 행위가 일어난다면 이건 역시 보육활동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침해 행위의 대상은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과 보육교사입니다. 침해 행위자는 영유아의 부모뿐 아니라 친인척, 지인 등 영유아의 보호자로서 어린이집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보육활동 침해 유형은 관련 연구와 교원지휘법을 기반으로 총 1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이를 법적 성격에 따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형법상 처벌 가능한 중대한 침해 행위입니다. 무고, 상해, 폭행 같은 물리적인 침해부터 명예훼손, 모욕 같은 인격 침해, 그리고 업무방해나 손괴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둘째, 특별법으로 처벌되는 침해 행위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행위가 이에 해당하죠. 셋째, 보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인데요. 반복적인 민원 제기, 부당 업무 강요, 보육활동 부당 간섭,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행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희롱과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 녹음, 배포 행위가 침해 유형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침해 유형 분류는 2026년에 영유아 보육법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보육활동 침해 유형 중 첫 번째, 무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고란 무엇일까요? 무고란 보육교직원이 경찰 조사 같은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거짓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4가지 핵심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는데요. 첫째, 단순히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신고하는 사람이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셋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증거로 명확하게 거짓임이 입증되어야 하고요. 넷째, 이런 허위 사실을 시청, 구청 같은 행정기관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이 무고행위가 현장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실제 재구성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자녀와 한국인 자녀가 다투는 상황에서 교사가 외국인 부모를 위해 통역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어요. 고소 내용에는 교사가 절대 하지 않은 행동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고함을 질렀다, 아이 등을 꼬집었다, 책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거짓 내용이죠. 정당한 업무인 통역을 트집 잡아 허위로 아동학대를 했다고 고소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앞서 본 무고죄 4가지 요건에 대입해 볼까요? 첫째,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처분받게 하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둘째, 보호자는 그런 행동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신고했고요. 셋째, CCTV로 완전히 거짓임이 증명됩니다. 넷째,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다른 예시도 볼까요? CCTV로 아이를 혼내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 걸 보호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집에서 울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정서적 학대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보호자가 CCTV로 확인한 후에도 계속 신고했으니 이건 역시 명백한 무고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무고행위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집니다. 문제는 이 허위 신고 때문에 해당 교직원은 물론 어린이집 전체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업무 지장을 겪는다는 겁니다. 허위 신고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부모가 만 4세 자녀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사실 확인도 없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교사가 학대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이 허위 신고로 교사가 억울하게 수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는 점, 그리고 아동학대 의심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교사에게 심각한 낙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부모에게 무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보호자의 허위 신고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며 우리 보육교직원은 법적으로 이런 무고행위로부터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상해와 폭행입니다. 상해와 폭행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 신체적, 정신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점이죠. 이 두 가지를 좀 더 자세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해죄는 교직원의 몸에 상처가 나거나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신체 기능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반면 폭행죄는 상처가 남지 않았더라도 교직원의 몸에 힘을 가해 공포나 충격을 주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손으로 밀치거나 물건을 교사를 향해 던지는 것, 또 다가가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담임교사가 아이의 발달 지연과 ADHD 증상이 의심되어서 보호자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교사는 필요한 지원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차분하게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는 아이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에 크게 화를 냈습니다. 교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거친 욕설까지 퍼부었죠. 교직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설명조차 폭행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상해와 폭행 예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난입해서 교사의 어깨를 손이나 몸으로 밀치는 행위, 이것도 폭행입니다. 교사와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팔이나 다리를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위협적인 행동도 실제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폭언과 위협,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교사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심각한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질환이 발생했다면 상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보호자가 나는 때리지 않았다,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위협적인 태도로 폭언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협박입니다. 협박이란 보육교직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째,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낄 만큼 위협의 강도가 있어야 하죠. 둘째, 해를 끼치겠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화를 내는 수준을 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협박 행위가 현장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교사가 점심시간에 식사를 거부하는 원아에게 식판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였죠. 그런데 다음 날 보호자가 찾아와 교사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는 지인을 동원해서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만이 폭행과 협박으로 이어진 사례이죠. 다른 예시를 볼까요? 아이 아버지가 직접 찾아와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만두게 하겠어. 신고해서 책임지게 하겠어. 인터넷에 다 퍼뜨려 버릴 거야. 교사는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협박 행위는 우리 교직원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명예와 직업의 자유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중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장래의 해악을 고지해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피해자가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협박죄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보다는 행위 자체의 객관적인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명예훼손 및 모욕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보육교직원의 사회적인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이 유형은 우리 교직원분들의 평판과 자존감에 아주 큰 상처를 주는 행위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 명예훼손입니다.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했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이 반드시 거짓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진실이든 허위든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 모욕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연히 특정 보육교직원을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 표현만 사용하면 모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명예훼손 사례부터 볼까요? 한 재연생 학부모가 보육교사의 근태 상황을 외부인을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다른 보호자들에게 유포했죠. 결국 담임교사는 다른 학부모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다른 예시를 보시면 다른 부모들에게 그 선생님, 전에 있던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어서 해고된 거래요. 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 특정 교사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모욕 사례입니다. 하원 시간이 지나 늦게 도착한 보호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호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교사에게 심한 욕을 퍼부었죠. 이처럼 다른 보호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가 모욕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예시도 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교사에게 선생님, 보조교사죠.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은 있으세요? 라고 묻는 것도 교사의 자격을 깎아내리는 모욕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모욕은 대개 분노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심한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공개된 자리에서 교사의 인격과 자질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사용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판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예훼손 판례를 보면 사실을 적시해서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말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욕 판례에서는 어떨까요?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부정적, 비판적인 감정이 담긴 추상적인 표현이나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는 표현의 수위와 심각성 등을 기준으로 매우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불만족스럽다, 별로다 같은 표현은 모욕이 아니지만 무능하다, 자격도 없다 같은 인격 모독적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유형은 보육교직원의 정상적인 일과를 무너뜨리는 업무 방해 행위입니다. 업무 방해란 우리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 또는 힘이나 지위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보육교직원이 적법하게 보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보호자가 허위사실 유포, 속임수, 힘이나 지위 가운데 하나 이상의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그 결과 실제로 보육 업무가 방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현장 사례를 볼까요? 공무원을 동행해 어린이집에 찾아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며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요구를 되풀이해 교사의 업무를 중단시켰죠. 이런 경우가 업무 방해에 해당합니다. 다른 예시도 볼까요? 보호자가 보육활동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큰 소리를 지르며 허위 사실을 말하고 교사를 밀쳐서 수업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업무 방해에 해당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단순한 물리적인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해 간접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도 위력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서 제 영향력이 어떤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와 같이 지위를 내세워서 압박하는 말도 위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손괴입니다. 손괴란 어린이집이 소유한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손상시키거나 숨기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침해 대상이 보육교직원 또는 어린이집 소유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대상이 물건, 문서, 전자기록 등이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데요. 손괴,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효용을 해친다는 게 뭘까요? 물건을 완전히 파괴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건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심하게 미간을 해치는 행위만으로도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법원에서는 건조물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오물을 투척한 행위도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본래 목적을 잠시 방해하는 경미한 행위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 유형은 성폭력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는 강제추행이나 강간 같은 신체 접촉 범죄뿐만 아니라 매우 폭넓은 행위를 포괄하고 있는데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 그리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까지 포함됩니다.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현장에서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기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둘째,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 교직원, 즉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넷째, 이 모든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실제 촬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환경에서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육교사를 허락 없이 등 뒤에서 근접 촬영하거나 앉은 자세나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확대 촬영해서 단톡방에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얼굴이나 몸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두고 성적인 언급이나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행위들은 모두 성폭력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보육교직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행위도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서 한 거를 곤란하게 만든 뒤에만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크기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8번째 유형은 성희롱입니다. 성희롱이란 보육활동 중인 교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반드시 보육교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하고요. 둘째, 성적인 언동이 있어야 하고요. 셋째, 성적인 언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희롱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예시를 볼까요? 보호자가 보육교사에게 성적인 농담을 계속하거나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의 사생활, 예를 들어 연애나 결혼 등에 대해 성적인 맥락의 질문이나 언급을 지속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당사자들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표현의 내용과 정도, 반복 여부 등을 참작해서 평균적인 사람이 봤을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중요한 건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 교직원이 실제로 느낀 감정과 그 행위의 객관적인 수위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9번째 유형은 사이버 공간에서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불법 정보 유통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발생하는 침해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육교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어떤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죠. 두 번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교직원에게 보내는 행위입니다. 흔히 말하는 사이버 스토킹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아이가 혼자 뛰다가 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담임교사는 배식 중이었고요. 다른 교사가 아이를 안아주었죠. 근데 보호자는 이를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맘카페의 아동학대 교사라고 여러 차례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아동학대 교사라는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온라인에 퍼뜨려 아동학대 교사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는 해당 교사의 직업적 생명과 명예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침해입니다. 보육교사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도 불법 정보 유통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보육교사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로 간주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중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떠도는 소문만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댓글로 달았다면 단순히 소문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온라인에서 경솔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유하는 행위가 매우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10번째 유형은 바로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 녹음, 배포 행위입니다.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의 영상, 사진, 음성 등을 동의 없이 촬영, 녹화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입니다. 현장 사례를 보시면 부모가 아이의 치마 안쪽에 주머니를 달아 녹음기를 넣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육활동을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아이의 가방이나 옷에 녹음기를 숨겨 보내는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몰래 녹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교실에서의 발언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받고 제3자인 학부모가 사전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건 뭘까요? 네, 몰래 녹음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그렇게 녹음된 파일은 아동학대 분쟁이 생겨도 법정에서 정식 증거로 쓰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런 침해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록을 남기고 즉시 원장에게 공식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째 유형은 교직원의 행정력과 정신적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시키는 반복적인 민원 제기입니다. 보호자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 민원 제기 행위가 얼마나 집요했는지 실제 사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호자는 아이 피부에 난 발진을 실외활동 탓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실외활동 자체를 전면 거부하면서 사고와 공식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실외활동이 아이들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교육적인 필요성을 차분히 설명하셨겠죠. 그런데도 상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는 어린이집 내부에서 끝내지 않고 지자체, 관련 기관 등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국은 사실관계나 교육적인 판단과는 무관하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반복적인 민원 제기는 단순히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지자체나 유관기관까지 동원해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보면 보호자가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어린이집과 관할관청에 매일 반복적으로 동일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교직원들은 이 민원에 대응하고 보고하느라 과도한 시간과 인력을 소모해서 정상적인 보육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복적인 민원 제기가 어떻게 업무 방해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번째 유형은 부당업무 강요 행위입니다. 부당업무 강요란 교직원의 법적 의무나 정해진 직무 범위를 넘어선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 유형은 통계에서도 보셨듯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위 3개 유형 중 하나입니다. 부당업무 강요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실제 사례를 볼까요? 보호자가 택시를 타고 아이와 함께 등원하면서 어린이집 현관이 아닌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까지 아이를 데리러 와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여러 벌의 옷을 보내면서 낮잠 시간에는 이 옷, 바깥놀이 시간에는 저 옷, 이렇게 시간대별로 원하는 옷으로 갈아입혀달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다른 예시를 보면 정말 개인적인 요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 하루 일과를 시간마다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해 주세요. 우리 아이 취향에 맞는 급식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구들이 실제로 들어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이런 개인적인 요구들이 반복될수록 교사는 보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현장은 점점 소진되게 되죠. 개인적으로 부당업무 강요는 교직원의 전문적인 직무 범위를 훼손하고 직무 정체성을 흔드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침해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번째 유형입니다. 교직원이 직접 경험한 침해 유형 1순위에 올랐던 바로 그 유형, 보육활동 부당 간섭 행위입니다. 보육활동 부당 간섭이란 우리 교직원이 진행하는 정당한 보육활동에 대해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 부당 간섭은 교직원의 전문적인 판단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현장 사례를 한번 보시죠. 어린이집에서 물놀이 행사 때 한 보호자가 자기 아이는 감기에 걸릴까 걱정되니까 물놀이 행사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사례입니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례인데요. 이미 계획된 활동이고 다른 아이들은 참여를 희망하는데도 자신의 아이 때문에 단체 활동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다른 예시를 보면 왜 글씨를 안 가르쳐주냐, 중국어도 배우게 해달라는 식으로 보육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육활동 부당 간섭은 교직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해서 정상적인 보육활동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14번째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행위입니다.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란 교직원이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또 원활한 보육활동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보호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보육활동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교직원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활지도 권한을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치매 경험 2순위를 차지할 만큼 매우 빈번한 치매 유형입니다. 그럼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교실에서 한 아이가 친구를 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사는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생활 지도를 했겠죠. 이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상황을 전달하자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왜 우리 아이만 문제 삼는 거죠? 큰 소리로 항의한 사례입니다. 이 순간 정당한 생활 지도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시들을 보시면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교직원에게 폭언, 협박, 심지어 신체적 위협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이가 규칙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 대해 지도했을 뿐인데 교사가 아이를 괴롭힌다는 식으로 왜곡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모두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14가지 치매 유형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현장에서 겪는 많은 일들이 단순한 불만이나 오해에 참고 넘겨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 잘 아시겠죠? 분명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치매 행위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관 차원의 대응 체계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5번째 파트에서는 보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대응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침해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겠죠. 가이드라인에서는 원만한 대응과 원칙적 대응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경로 모두 공통적으로 치매 상황이 발생하면 치매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원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 이후 피해 교직원의 의사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내부 조정 수준에서 정리할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안건을 상정하는 공식 절차로 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원만한 대응 로드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만한 대응은 말 그대로 내부에서 보호자와 합의하고 중재를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억해 두실 사항이 있는데요. 피해 교직원은 대응 절차의 각 단계별로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 경우에 해당 단계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만한 대응의 첫 단계는 보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상황이 보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제시된 기준에 따라서 점검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침해 행위로 판단이 되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서 원장님께 1차로 구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2차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피해 교직원 당사자가 내부적으로 저는 이 사안이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때 원장님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정말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른쪽에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동일 보호자에 의해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가? 어린이집 차원에서 보호 조치가 필요한가? 향후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 3가지 항목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을 준비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먼저 1차적으로 피해 교직원이 정중하지만 명확한 언어로 보호자에게 직접 침해 행위 중단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침해를 가한 보호자를 대면해서 직접 요청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럴 경우에는 원장님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중재 요청을 받은 원장님은 분리 조치를 하거나 공식 사과 요청을 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재 조치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로 인해 피해 교직원의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에는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원장님은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가,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피해 교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가, 객관적인 근거 보존이 필요한가, 이 4가지 항목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공식적으로 보고할 것을 관장합니다. 이는 혹시 모를 분쟁 확대나 법적 대응 시에 어린이집의 대응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원칙적 대응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 대응은 치매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로드맵 또한 각 단계별 진행 여부를 교직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에 혹시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원치 않는다면 언제든지 원만한 대응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 대응의 첫 단계는 동일합니다. 보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시된 기준에 근거해서 지금 상황이 보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침해 행위로 판단이 되면 3단계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침해 상황 발생 즉시 당사자에게 단호한 어조로 현재 보호자의 행동이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고지하고 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사전에 경고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서 원장님께 1차로 구두보고를 하고 2차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원장님은 피해 교직원으로부터 공식적인 대응 의사를 확인하는 즉시 운영위원회 개최 일정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침해 사례는 시간을 다투는 사안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최 일정은 피해 교직원으로부터 침해 사안 발생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 것을 관장합니다. 다음은 원칙적 대응의 핵심인데요.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조사 실시 단계입니다.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절차는 보시는 것처럼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피해 교직원의 요청에 따라 원장은 사건의 경중과 피해 교직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건 상정 요청서를 작성해 운영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둘째, 운영위원회는 해당 요청서를 바탕으로 회의를 열어서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셋째, 안건 상정이 결정되고 조사 개시 승인이 이루어지면 넷째, 어린이집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사 결과 보고서는 조사 개시 이후 최대 20일 이내에 작성할 것을 관장합니다. 6단계는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단계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이 조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해당 침해 사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형별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어떻게 관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민원 제기, 부당 업무 강요, 보육활동 부당 간섭,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행위처럼 어린이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 조정이 필요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관장합니다. 반면 상해 폭행, 협박 등처럼 법적 처벌 근거가 명확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와 함께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한국보육진흥원의 단풀 등과 같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관장합니다. 다음으로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결과에 근거해서 침해 행위자에게 공식 사과, 접촉 제한, 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되는데요. 이때 통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장님은 결정된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7단계에서 운영위원회 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침해 가해자인 보호자가 이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아예 거부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8단계는 법적 대응 검토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원장님은 피해 교직원과의 협의를 전제로 외부 전문기관과 상의해서 법적 대응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적 대응을 결정하셨다면 증거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면 보고서, 녹취 파일, 문자 카톡 캡처, 목격자 진술 등 육하 원칙에 근거한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관계 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참고 부분을 보시면요. 협박,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중대 보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지자체, 관할 기관의 지원 절차를 통해서 고소, 고발 등 형사 책임이나 손해배상 등의 민사 책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구성은 원장, 교사 대표, 부모 대표, 그리고 변호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총 5명에서 10명 이내로 균형 있게 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때 특정 집단, 예를 들어서 부모 대표나 교사 대표가 전체 위원회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춥니다. 위원장은 공정성을 위해 외부 인사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는 전체 위원회 가반수가 출석해야 시작할 수 있고 출석한 위원회 가반수가 찬성해야 최종적으로 의결됩니다. 심의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어린이집이 진행한 조사 결과 보고가 이루어지고요. 이 보고를 바탕으로 피해 교직원과 침해 행위자 모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나 상담 전문가 등과 같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거쳐서 운영위원회는 침해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더불어 피해 교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육활동 보호는 구성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원장, 교사, 부모가 각자의 위치에서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원장님께서는 보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육 전문가로서 보육교사를 신뢰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집, 놀이중심 보육과정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모교육과 안내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내 보육활동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모든 구성원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관리 책임자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셔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 후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시고요. 특히 침해 상황 처리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심리적인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의 역할입니다. 보육교사는 보육 전문가로서 책무를 다하고 보육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야죠. 그리고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보육활동 침해 발생 시에는 침착하게 존중하는 태도로 대응하되 해당 상황이 보육활동 침해에 해당됨을 명확히 고지하고 중단할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침해 발생 시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문서화해서 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는 보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 철학과 교직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보육활동을 위해 가정에서도 일관성 있는 양육과 지도를 통해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시간과 사생활을 존중하며 연락을 자제해야 합니다. 만일 보육활동 중에 자녀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도한 간섭이나 부당한 요구가 보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활동 침해 대응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 시도 보육활동 보호위원회입니다.
이 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전문위원회입니다. 특히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시도 단위에서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 조치, 그리고 보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심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육활동보호센터 단풀도 있습니다. 단풀은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에 대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단풀에서는 법률, 심리, 보육 현장 세 영역에서 전문 상담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지금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 어린이집 차원에서 어떤 절차를 밟으면 좋을지를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집 안전공제의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보육활동 중에 아동에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교직원이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형사 절차가 진행될 때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심리지원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아동학대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억울한 신고로 인한 조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교직원 혼자서 비용과 심리적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육활동 침해 현황부터 법과 제도, 침해 유형,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도움 기간까지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의 전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육교직원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침해들을 혼자서 짊어지고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보육 전문가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든든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보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활동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보육의 질을 지키는 일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